자, 이제 교재 65페이지를 보시고요. 면접 교섭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이혼했다 할지라도 또 부자, 모자 관계 자체가 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고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당연히 만나봐야겠죠. 해서 1항을 보시면 자를 직접 양육하며 맨날 보니까 관계없고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일반과 자는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과거의 경우는요, 이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녀의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렇죠, 자에게도 권리가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자의 권리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항 보시면 이 면접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그 자녀가 이제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만한 인석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케 해주고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야 하는 경우는요, 그렇죠, 만나지 않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항을 보시면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청구 또는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직권도 포함되죠. 자의 복리가 끼어 있으니까 가정법원의 후견적 개입 떠올려 주시고,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배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 됐고요. 성질 됐고, 포기할 수 없죠. 다방 가시면 이제 인정 범위를 가시면 협의 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인지 등도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자, 해서 인정 여부가 이제 조금 대립이 있는 것은 사실혼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됐을 경우거든요. A, B하고 B 같은 경우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제 해소가 되었을 때에도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명백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옛날 판례 중에 보면 그 다음 밑줄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는 양육 파트에 있는 조문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면접권이라고 하는 것도 양육 파트에 존재하고 있는 조문이 않습니까? 따라서 요 판례 해석에 의하게 되면 일단 부정설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백한 판례는 아니고요. 한 번 또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라번 가시면요, 교섭권 제한 가할 수 있다 해서 방금 확인했죠.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제한 배제 가능하다. 그 내용이고요. 자, 이제 2번 가시면요, 이혼했을 때의 산적 효과. 1번 제일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재산분할 청구권. 가장 판례가 많은 거죠. 83구조의 2 보시면요, 협의상 이혼한 자, 협의상이라고 하는 문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43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83구조의 2가 똑같이 준용되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으니 협의상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혼이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혼한 자, 한자에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 강의를 할 때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다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봤죠? 이혼한 데 있으니까. 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했을 때 일방이 타방한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자를 쭉 빼신 다음에 60페이지 상단이라고 메모하시고 60페이지 상단. 이라고 메모해 주시고요. 가족법 강의 지금 오픈이 됐는데 어젠가 확인해 보니까 잘 나가서 가제본칙이 이미 다 나가서 또 찍고 있다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꺽쇠 묶어주신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타방 배우자 아닌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해서 제3자 X 하신 다음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본질이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은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했던 혼인물에 대해서 일종의 청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제3자한테는 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제3자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까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먼저 나온 김에 우리 교재 73페이지를 가시면
그 이제 친족법 파트에서 제도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분할 청구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권리 두 개 비교하는 거 잘 나오고요.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포괄유증하고 상속을 비교하는 거 하고요. 세 번째가 포괄유증하고 특정 유증을 비교하는 거. 이렇게가 잘 나오거든요. 해서 도표를 보시면요. 세 번째 칸 보시면 재산 분할 청구는 부부다. 따라서 제3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왜냐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일방 돼 있으니까. 근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 시무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다 해서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음 해서 없음 있음에 밑줄 꺼두신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다시 이제 우리 교재 65페이지 오시면 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요, 그때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할 수 없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일방이 청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 다 참작해가지고 분할 액수하고 방법에 대해서 정한다. 아주 폭넓은 재량이 인정돼가지고요, 가정법원은 폭넓게 이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볼 거고요. 사망해 보시면 제1항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는 이혼을 하고 2년 경과하면 소멸된다. 시효로 인하여 말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기간은 제척 기간인 것이고요. 법원 직권 조사상이다까지 조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83구조의 이 제1항을 보시면 작은 글자 글자 있는 명도 있는 거 843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도 중용이 이루어지고요. 가소법에 의해 가지고 가소법 제2조에 근거해 가지고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이혼 다 적용된다까지 가볍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의의 및 성질 가시면 이제 의의는 먼저 아실 거고요. 이렇게 분할 청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의 문제인데 2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밑줄. 혼인 중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청산을 하는 것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 해서 청산 및 부양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판례의 주도 이걸 취하고 있다 해서 청산 및 부양설까지 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볼게요. 현실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이고 부고 B라고 하시는 분이 처이다. 이 둘이 혼인했을 때 현실로 보게 되면 A하고 B가 열심히, 예를 들면 A는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B는 막 끝까지 아껴 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아껴 쓰고 자기는 뭐 몸빼바지 입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빌어먹을 대한민국 한 3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겨우 산 거예요. 샀을 때 보통 여러분들 원래 공동명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다 보게 되면 그렇죠. A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하고 B가 열심히 함께 생활해서 번 돈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아파트 명의를 보통 다 남편 A 명의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A 명의로 했다 해가지고요.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A 소유다. 따라서 A하고 B가 이제 이혼했을 때 A가 아파트 다 먹고 B는 뭐 줄 게 없다라고 해버리는 것은요.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록 명의라고 하는 것은 A한테 돼 있지만 실은 뭐예요? 실질은 A하고 B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 재산이거든요. 제 말 알겠죠? 따라서 이 재산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부부 재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실질에 맞춰가지고 청산시키는 게 바로 분할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A 명의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기여하는데 B한테 많은 노력이 있고 대가, 노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B 같은 경우는 A한테, B 같은 경우는 A한테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했을 때 그 부부 재산 관계를 실체에 부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청산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A하고 B가 결혼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계속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고 B 같은 경우는 보통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그만두고 이제 아기 임신을 하고 아기를 키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헤어졌다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직장이 계속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남편 A를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혼해가지고 A가 B한테 돈도 부양도 이제 안 해주겠죠. 해버리면 B가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B라고 하시는 분의 이른바 이혼 후에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양의 성질도 함께 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해가지고 청산 및 부양 설치하는 게 일반적 판례의 입장이다까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B라고 하는 법률상 배우자 철을 이제 부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성년인 자에 대한 부양은요, 그렇죠. 분할 청구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너그 애들의 문제고 나이 차가지고 뭐 부양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66페이지 가보시면 1번 보시면 그 볼드 글자에 있는 거 부양적 성격 확인하시고 2번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전부 다 나이가 찼을 경우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이혼한 배우자한테 돈 줄 때 한 줄 밑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죠, 여러분들. 없다까지 기억하시고. 3번에 보시면 2년 내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기간 제한이 붙는데 제척 기간이니까 주장 관계없이 당연 조사 고려가 이루어질 것이다. 4번에 별표 치신 다음에 이혼에 따른 분할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당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 범위 내에서 사회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주장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행위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중요한 판례인데 짧게 있는 이유가 왠지 아시겠죠? 재산법 기본서 공부할 때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짧게 있는 건데 조금만 제가 더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자, 다음 두 가지의 경우를 반드시 구별하자.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 나오고 사회행위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었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요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니까 막 한장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읽었던 그 사건 판례 번호 같은 경우는요,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사회행위인가 아닌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A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이고 채무자이고 C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A한테 돈을 빌려준 자인데 요 A라고 하시는 남편이 와이프 B하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B한테 해주기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채무자 A 소유의 유일한 X 건물을 B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B 같은 경우가 X 건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게 되면 민사집행법상 대원칙이죠. 더 이상 X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물이 아니기 때문에 C 같은 경우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C라고 하시는 분께서 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행위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해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다만 분할된 내용을 평가해 보니까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배웠으니까 우리 처음 보는 눈빛 하지 맙시다. 다 보여요, 카메라로. 상당성을 초과하는 것이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시험 문제에서 전부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약간의 증명책임상 다툼이 있고 판례에 대해서 비판점이 있긴 한데 누구한테? 채권자 C한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다. 비교할 게 뭐였습니까? 상속물 분할 협의 같은 경우 똑같이 상당성 초과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법정 상속분과 달리 받은 이유가 뭔가? 에 대해서 누구? 상속인한테 있다는 점과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66페이지에 있는 그 4번에 있는 판례 같은 경우는요, 재산 분할 행위를 사회행위로 봐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이고, 어디 보시냐면요, 우리 교재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기님은 뭐 관계없어요. 저 보시든가. 71페이지를 보시면 그 목차 마번에 보시면요, 83구조의 3 해가지고 신설된 조항 보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부부의 일방 남편이 다른 일방 처에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자기 소유의 유일한 X 건물을 내가 우리 처한테 뺏길 바야 누구한테 증여하겠다 해가지고 제3자한테 증여했을 경우에는 처 같은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2항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기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복습할 때 그 준용 조항은 기본적으로 성의 있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그걸 또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839조의 3이라고 하는 거는요. 방금 봤던 내용과 전혀 다른 거지요. 해서 화면을 보시면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거는 B라고 하는 처가 있고 이제 A 남편이 있는데 A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이도 안 좋은 우리 와이프께서 나한테 재산 분할 청구해가지고 내가 그 X 토지를 B한테 뺏길 바에 내 평생 친구인 B한테 X 토지를 증여하고 만다 해가지고 A가 분할 청구권 행사 당해가지고 뺏기기 싫으니까 B한테 X 토지를 증여한 거거든요. 그럼 앞에서 방금 봤던 그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사회행위인가 아닌가 있지 않습니까? 요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재산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839조의 3이 되는 겁니다. 해서 아예 논의가 다른 겁니다. 알겠죠? 해서 이런 경우에 와이프가 남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른바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요 X토지 증여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839조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되기 전에 같은 경우는요. 이랬어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그 내용이 형성된 상태라면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전에도 B가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었어요. 대립이 있었고 판례가 명백한 판례는 없었어요. 하나씩 없었다. 다만 채권자 취소권의 친구인 채권자 대위권 파티에 가면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 등에 의해서 형성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존재했고 그 판례를 유추컨대 아마도 부정된다라고 봤던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B를 전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39조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신설돼가지고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이 조문을 신설해가지고. 제 말 알겠죠? 해서 조금 또 이 조문 또 이제 좀 다툼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839조의 3에 근거해가지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일반적 기본서에 쓰고 있는 다 문장들이거든요. 당연히 저희 교수님들께서 쓰신 기본서 아시겠죠? 무슨 해서 앞에서 봤던 그 판례 같은 경우는 분할하는 것이 사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8393 같은 경우는요 피보존 채권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를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강할 때 계속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이제 66페이지 가시면 행사 갈게요. 청구권자 가시면 자 당연히 부부 중 일방이 부부 중 타방한테 행사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혼인관계가 파탄낸 A라고 하시는 분도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 됐을 때 유책 배우자 A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B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재산분할 청구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부부 공동생활 중에서 형성된 물에 대해서 청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분할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비교할 게 뭐겠습니까? 유책 배우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그 자체는 청구할 수가 없죠. 해서 일단 이혼됐으면 분할은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재판상 이혼 자체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고 예외 4가지를 복습할 때 한 번 더 착착착착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시면요. 재산분할청 같은 경우도 혼인관계 해소 이전 단계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다. 약자인 처한테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포기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고 2번에 가시면요. 사유
재판상 이혼 등등등의 경우에 인정이 된다 해서 이혼이 한때 비로소 발생되므로 이혼 소송 도중에 원고 A가 사망했을 때에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인한테 수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되므로 결국 A하고 B 사이는 이혼된 게 아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권도 상속인한테 상속 수개될 여지가 없고 종료한다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분할 청구권 자체가 발생조차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작은 글자 사실혼이 해소가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구분을 옳고 해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는요 생전 그러니까 A하고 B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해가지고 생전 해소가 됐을 경우하고 일방이 사망해서 죽은 경우하고는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니까 일단 맛만 보시고 잠깐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시면요, 이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퇴직금부터 볼게요, 퇴직금. 좀 이해 안 되시죠?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 야, 퇴직금은 남편이 그냥 받는 거지, 뭐, 부부관계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게 뭐가 있냐? 아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A라고 하는 남편께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혼인 중의 상태에서 20년 동안 이제 함께 근무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볼게요. 또 오해 많으신데, 퇴직금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총 30년 동안 근무했다. A라고 하시는 분이. 자, 이 중에서 10년 동안은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총각인 상태에서 이제 근무했고 20년 동안만 이제 부부의 일방의 지위에서 이제 근무했던 거거든요. 자, 이때 부부 중 근무했던 20년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20년 동안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할 때 넥타이 우리 와이프는 안 매줍니다. 밥은 해줍니다. 밥도 해주고 타이도 매주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당연히 이 기간 동안은요, 당연히 이 퇴직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가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같은 경우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요 10년치 같은 경우는요 총각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처가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별도의 정말 특별한 사실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읍번 하시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당연히 청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니은번인데 이혼 당시에 아직까지 남편 같은 경우가 퇴직금을 받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퇴직금을 받는 그런 순간이 있고요. 실제 그 항혼 이혼 같은 거 아시죠?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많이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받고 바로 이혼하려고. 장래 받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받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금액을 봐가지고 참작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들으시면 이혼 후에, 그러니까 이혼 당시에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후에 남편이 퇴직금 받았고요. 그 받은 시점이 아직까지 2년이라고 하는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라면 당연히 추가해서 분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이외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 박사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그 박사학위를 딸 때 와이프께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거, 아직 안 받은 거, 아직 안 받았는데 이혼하고 2년 내에 받은 거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한두 번만 더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밑에 명예퇴직금 일반과 똑같습니다. 이름만 명예에 불과하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67페이지를 가시면 자, 특유재산 볼게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판례가 특유라고 하고 있는 말은 사실상 고유재산을 말하는데 자, 특유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했을 때 해가지고 남편 A 명의로 아파트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일단 남편 A 특유로서 판례에 가게 되면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A 거니까 원칙은 분할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건 사실 원칙이 아니고 이렇게 특유물이라 할지라도 와이프 B께서 적극적으로 그 특유물 유지 협력해서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10억짜리 아파트일 때 최소한 3억이나 4억 정도는 처라고 하시는 분께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4억은요 사실상 처 빚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혼할 때 그 4억만큼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판례는 뭐 똑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고 3번 가시면 이제 명의신탁의 문제인데 먼저 1번과 2번 먼저 구분할게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목적물 같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보세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일 때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X라고 하는 토지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소유가 아니고요. 제3자 C라고 하시는 분께서 남편에게 명의 신탁한 목적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 겁니까? 남편 거 아니죠. 이런 경우는요.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청산될 수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될 수가 없으니까 분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번 내용이고 2번에 보시면요. 제3자 지금 X 토지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분께서 자기 소유인데 제3자한테 명의 신탁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해놓고 이제 그 위에 있는 1번부터 3자 명의 받은 것은 한 줌이 될 수가 없다 하신 다음에 그 아래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복습, 너무 말고 놀리지 마. 우리 조교님 같은 경우는 우리 홍이가 이제 27개월이거든요. 우리 홍이가. 밥 먹다가 우리 홍이가 땡감을 딱 맨날 지르는데 딱 지르면 애가 놀래버려요. 진짜 귀여운 거.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우리 그 민법 총칙 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집행권은 가지고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집행을 하긴 한다.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집행할 때 신의치 등에 반했을 때에는 집행당하는 채무자 같은 경우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가지고 집행을 막을 수가 있고 제3자는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가지고 집행을 막을 수가 있다. 그죠? 하신 다음에 보세요. A하고 B 사이에서 이제 이혼 및 분할 사건에서 X라고 하는 토지를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해가지고 대상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A 네가 X 토지를 A 네가 다 취득하되 대신 A가 지분만큼 예를 들면 뭐 1대1이면요 X 토지의 가액인 2분의 1만큼 A가 B한테 현금 1억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재판이 확정된 거예요. 해서 X 토지가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X 토지를 다 경매 붙여가지고 현금화하지 말고 그냥 남편 A 네가 토지를 먹고 대신에 A 너가 2분의 1만큼 1억만큼 처 B한테 줘라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B 같은 경우는 A라고 하시는 분한테 금전 1억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해서 알고 보니까 X 토지는 A 소유가 아니었고 제3자가 이제 명의 신탁했던 X 토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이 그 X 토지는요 누구 겁니까? 토지는요 토지는 이른바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잘못해서 판결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A의 1억 지급 의무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즉 B라고 하시는 분께 난 그건 모르겠다면서 계속 1억 달라 해가지고요. 1억에 대해서 A한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요 B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가지고 집행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례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 그 제일 끝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볼드 다 읽어보시고. 채무명의, 지금 집행권원이죠.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 A한테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에 명백하여서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A 같은 경우는 청구서를 제기해가지고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양 보시면 명의 관계없다. 아래 판례 볼게요. 다 읽어봅시다. 다 읽을게요. 아래 판례.
제3자 명의로 된 X 토지라 할지라도 명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서 남편 등에 의해서 명의 신탁된 물건 또는 부부 일방이 지배하고 있는 X 토지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유형, 무형 자원에 근거한 것이라면 결국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된다. 끊으시고 그 다음 꺽쇠 묶고가요. 부부 중에 부자부터 한 줄 밑에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까지 꺽쇠 묶으신 다음에 읽어볼게요. 부부 중 일반이 상속받은 것이거나 상속받은 것을 처분한 대금을 가지고 매입한 X 토지다. 한번 예를 들면 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남편 A가 상속받은 X 토지이거나 그 X 토지를 팔아가지고 발생된 매매 대금 가지고 구입한 Y 건물이더라도 뭐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이른바 고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해서 꺽쇠 침부 그러죠. 해서 A라고 하는 남편의 고유 재산인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척께서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할 수 없죠. 왜? B가 기여한 게 없으니까. B가 시어머니 죽였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여한 게 없으니까. 다만 똑같죠. 예외적으로 요 고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데 또는 증액시키는데 각별히 B라고 하시는 분이 기여한 게 인정되면요.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가 있겠죠. 논리 똑같은 거죠. 해서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 B의 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결국 기여한 게 있으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남편이라고 하는 분께서 시어머니 등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똑같은 것이다. 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말에 딱 밑줄 그어두시, 꺽쇠 묶으신 다음에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꺽쇠를 묶어주신 다음에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이거에 근거해가지고 내조의 공에 근거해가지고 그 특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번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복습할 때 한 번만 더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대박 판례가 나왔죠. 4번 가시면 소극재산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번부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진 채무, 예를 들면 남편이라고 하시는 A가 제3자 C한테 1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줬을 때 무조건 그 1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부부가 함께 책임질 채무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 일상가사 때문에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서 일상가사에 의해서 발생된 채무인 경우에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겠지만 아무 관계없이 남편이 술 처먹기 위해서 1억 쓴 경우는요. 당연히 남편 개인 채무에 불과하겠죠. 해서 하나씩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불과하니까 그냥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관계할 때 포함시킬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자 1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주거공간이었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렸던 1억이라고 하는 대출금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들어온 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공동으로 청산할 수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됐고. 따라서 혼인생활 중 쌍방이 협력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부 일방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도 별도의 사유가 없어서라면 혼인 중 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반된 채무인 것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안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 보시면 먼저 1번을 보세요.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금물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도 끊으신 다음에 아파트를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렸는데 아파트가 하다 보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는데 아파트가 돼가지고 지금 없는 거야. 끊고 그 채무 부당행위, 즉 1억을 빌린 행위가 부부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혼인 중에 공동물의 형성 유지에 같이 간 것이기 때문에 청산할 수 있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1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함께 빌려가지고 아파트 샀습니다. 그 아파트가 현재 존재를 하는 경우에만 청산 삼는 것이 아니고 관계없죠. 돈을 빌리게 된 원인 자체가 부부의 공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채무라면 그 채무에 의해서 취득했던 아파트라고 하는 현물 따위가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연히 청산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가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볼까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돈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금전 주는 지급의 형식으로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놓고 지급액에 대해서 산정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시는데 볼게요. 예를 들면 재산가액이 그러니까 판례 문구대로 재산가액이 예를 들면 뭐 10억이었다. 10억이었고 요 재산가액이 10억인데 함께 이제 공동물을 형성케 하기 위해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청산의 대상이 되는 대상인 채무가 예를 들면 뭐 6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여한 바가 남편 1대1이었다. 1대1이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참 쉽죠. 10억에서 6억을 빼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거 얼마예요? 4억. 4억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남편한테 2억, 그 다음에 처한테 2억씩 분할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 문제 없죠. 이건 좀 쉽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서 공유를 한다. 이건 뭐냐면 그 X 아파트가 남편 명의예요. 그 남편 명의에서 공유 지분 등기로 바꿔가지고요. 와이프한테 현금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의 공유 지분,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와이프한테 주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 비율을 줄여주는 등으로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자, 남편 명의로 글자가 마음에 안 드네. 남편 명의로 예를 들면 뭐 한 10억짜리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 살 때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한 남편이 이제 남편이 채무자의 집 위해서 은행에 빌린 돈이 뭐 6억이다. 그 다음에 기여도가 예를 들면 뭐 다 해보니까 뭐 1대1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랬을 때 와이프한테 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준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처한테 2분의 1 지분을 주게 되면 재밌는 문제가 남편 같은 경우는요, 6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 취득하니까 5억이겠죠?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2분의 1씩 줄 게 아니고 일단 먼저 10억에서 6억 뺀다면 얼마예요? 4억을 가지고 2억만큼 남편 A한테 주면 되고 그러니까 금액이 2억만큼 B라고 하는 처한테 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유 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A 남편한테 10분의 8 지분 주시고요. 와이프한테 10분의 2 지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 같은 경우는요. 채무가 일단 내부 관계에서 A 채무니까 일단 내부 관계에서는 B가 채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억 받는 거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8 취득했으니까 8억이라고 하는 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8억 중에서 6억만큼은 지가 은행에 갚아야 될 몫이니까 결국 여기 2억. 똑같이 2억이다. 해서 이렇게 채무를 이제 내부 관계에서 남편이 지기로 했다면 와이프가 취득할 공유 지분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알겠죠? 합리적으로 지분 비율을 정한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다만 계산 문제가 이게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문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실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해되시는 분들은 굳이 가필까지는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아래는 판례죠. 부부 쌍방의 소극물이 적극물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청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부부 가지고 있는 거 다 더해보니까 빚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종전 판례 같은 경우는 적극하고 소극 다 공제해 보니까 한 푼도 없고 다 빚밖에 없는 경우에는 적극물이 없기 때문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봤던 게 종전 판례 입장이었거든요. 판례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거 너무 최신 판례에서 제가 지금 요 쓰고 있는 요 내용은요 다 판결 원문에 근거한 내용이니까 명예훼손 같은 거 저는 없어요. 판결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남편께서 어떤 정당에서 이제 사회활동가로서 활동하시는 분이었고요. 뒤늦게 이제 A하고 B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그 정당 소속 여자 그 분께서 신문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시인 모양 있지 않습니까? 너무하더라고 읽어보니까. 무슨 진짜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진짜 맞짱 또 그런 막장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저는 딱 싫어하는 타입인 게 요 B라고 하시는 척께서 남편 A의 선거 자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요. 자기 명의로 3억을 빌린 거예요. 자기 명의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A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괜찮아요. 뭐 남자 그럴 수 있지.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대통령 되면 또 다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7대강 개발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이 생계를 책임지는 B가 이제 그 고등학생들 개인 가회를 하고 집에 오니까 이 빌어먹을 집구석에서 A라고 하는 남편과 B 처의 후배인 C녀가 이 몹쓸 짓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제 B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C도 웃긴 년이야, 이것도. 이게 이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B가 같은 집에 재워준 거거든요. 꽤 긴 기간을. 그 눈 맞아가지고 이제 A하고 C가 이제 불륜관계 하는 걸 이제 B가 본 거야. 저 같으면 죽여버리죠. 근데 이 대인배 B라고 하시는 처님께서 한번 넘어간 거예요. 한번 봐주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나 그러면 선거 그만둘게 하고 나 문화재 수리 기술자 따고 싶으니까 학원비 줘 그래가지고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 A한테 학원비도 다 지원했어요. 다 지원했다. 근데 이 빌어먹을 A가 공부가 안 되면 지 혼자 술 먹고 말지 거듭 외도하고 덜 받는 거. B를 계속 다른 여자하고 비교하면서 멸시하는 거. 너는 얼굴이 그게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모 정치인 와이프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는데 너는 뭐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가 빡 도니까 학원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주니까 웃기죠. 학원비 안 주니까 남편 A가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 안 돼요. 학원비를 안 준다고 남편 A가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인배 선생 B가 빡 돌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B도 이제 이혼과 함께 이거는 됐고 재산 분할을 청구한 거예요.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를 당연히 이건 인정됐죠. 이건 당연히 인정됐고 이건 쟁점이 아니고 재산 분할 청구, 즉 B의 재산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없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심 같은 경우는요. B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고 보험금 다 빼서 다 갚아도 3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퉁치고 남는 게 4천이라고 하는 빚만 와이프 B죠. 와이프 B 같은 경우는 4천이라고 하는 빚만 있고 이 남편 A 같은 경우는 개털 그 보험금 550에서 대출금 빼니까 총 대상이 220만 밖에 없네. 220만 원. 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4천에서 220 빼니까 그러면 남는 금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천 이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채무를 공제하게 되면 남는 금액이 한 푼도 없다는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B의 재산 분할 청구를 원심이 기각시켜버린 거고 이게 종래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즉 채무를 공제하고 소극 재산을 공제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거리가 없다 해가지고요.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종전 판례 입장이었고 그 종전 판례 입장에 근거해가지고 원심이 B의 청구를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빡 돌았죠. 해서 한 번 더 올라가가지고 판례가 바뀌었죠. 얼마 전에 그 케이블 TV 보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빚도 재산인가? 재산 맞죠, 여러분들, 이제는. 어지간한 정도 빚을 지는 거는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싶어요. 조경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뀌기를 빚도 재산인 것이다 해서, 소극 재산하고 적극을 비교했을 때, 소극이 더 많다 할지라도, 빚이 더 많다 할지라도,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강사님, 빚만 있는데 뭘 나눠줍니까? 빚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빚을, 채무를 나눠주면 돼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소극 재산이 더 총액이 더 초과해가지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에는 채무를 분담시키는 형태로서 재산 분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형평성의 원칙상 당연히 맞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그 사실관계라고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봤던 그 사실관계상 그 사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구입했던 아파트를 팔고도 남는 채무가 4천. 그 4천을 와이프 B한테 전부 다 엎어 씌우는,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정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A 때문에 발생된 채무인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면서 채무가 이렇게 초과된 이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원심 너가 B의 채무의 일부를 남편 A한테 분담케 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너가 한 번 더 조사해가지고 이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B의 재산 분할 청구, 즉 내 빚 네가 좀 져라 라고 하는 채무의 분담 청구라고 하는 것도 그 실질적인 검토해가지고 사유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해서 종전 판례에 의했을 때는요, 정리해볼게요. 빼기 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변경된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채무도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진짜 그렇게 채무 초과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방 배우자 A한테 분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형평성에 부합한다면 채무를 더 분담시키는 형태로서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자, 아래 판례 한번 보시면요. 판례를 보시면. 자, 첫 줄에 보시면, 이혼한 자가 각각 보유한 적극에서 소극을 공제하는 등의 상태를 따져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기속돼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물을 갖고 있거나 소극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 재산의 분배 또는 소극 재산의 분담, 즉 채무를 분담시키기로 하는 분할은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 즉 남는 게 뭐 없어가지고 채무밖에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가 백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소극물 총액하고 적극물 총액을 초과해가지고요,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만 정해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 같은 경우는 무작정 그냥 당연히 배척하지 말고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전부를 다 참작해가지고 B의 채무지만 A한테 분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정해서 분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해서 그 다음 밑줄, 이와 달리 한 줄 밑에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도 없이 그냥 분할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던 종전 판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변경시키겠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판결 이유 중 부분까지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가시면 2번 가시면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원심 판결 이유 부분 중에서 부부의 공동 채무를 처한테 시키겠다라고 설시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한 줄 밑에 처에게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죠, 부부 일방의 채무가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것이 채무자하고 제3자 사이에서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승낙 등이 필요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때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감 변동, 예를 들면 핸드폰 요금이 나오게 되면 요금만큼 또 채무가 나왔으니까 또 감액이 되게 돼서 증감 변동한다. 이 증감 변동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를 딱 잡아가지고 됐습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1번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요, 한 밑에
분할되는 대상과 액수는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 신고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한 때가 아닙니다. 즉 이혼 신고를 했을 때를 놓고 딱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혼 우리 할래? 라고 합의한 때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협의 이혼 성립일까지 기간 동안 분할사항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됐을 경우는 그 변제가 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문장 조금 앞부분에 가시면 재산 분할 협의를 한 후에 협의 이혼까지 해서 요때 재산 분할 협의했고 요때 재산 분할 협의를 했고 요때 이제 이혼 신고를 한 겁니다. 이혼 신고했는데 예를 들면 요 당시에 채무가 원래 10억만큼 있었는데 5억만큼, 4억만큼 이제 변제를 한 거예요. 이때, 그렇죠,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청산 분할 대상인 채무는 얼마겠습니까? 원칙은? 그렇죠. 4억 갚았으니까, 요때 보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10억 빼기 4억 해서 6억으로 두고 청산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보세요. 자, 이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4억을 대신 갚았는데 4억을 빌리기 위해서 또 4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은행 가가지고 4억을 빌려와서 갚은 거예요. 갚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여전히 10억으로 볼 것이다 해서 문구만 이해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 보시면요. 한 경우에는 채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두 줄 밑에 채무자가 기존 적금물로서 위 채무를 변제했다. 즉 채무자 남편께서 원래 적금물에 있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갚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적금물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비교했을 때 이런 준 게 없잖아요. 해서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채무자가 그 4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빚을 빌려오게 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봐도 전체를 봤을 때 바뀌는 게 있다 없다 바뀌는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끝에 변동이 없다라고 판례가 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구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2번 가시면 재판상 이용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현재인 사실시 변호놓고 판단이 이루어진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판례 같은 경우는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한 번만 읽으면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맡길게요. 이건 뭐 제가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70페이지 가시면 분할 방법, 원칙이 뭐예요? 협의 분할이 원칙인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협의가 됐는데 또 재판상 분할 청구하면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각하나가겠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가정법원이 이혼자 청구에 의해서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A하고 B 사이에서 이미 협의가 성립됐다면 일방에 의해서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랄지라도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다까지 기억하시고요. 2번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혼인 중에 이해한데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교부했고 밑줄 교부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준 거지 이혼을 전제로 해서 분할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요. 협의 이혼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줄게 라고 협의했습니다. 이혼입니까? 아니죠. 협의 이혼하면 그러면 재판상 이혼했으면요. 조건 성취가 된 것이 아니니까 줄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이혼만 하면 이혼이 되면 X 아파트 줄게라고 했지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재판상 이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가한 바가 전혀 없으면요.
그렇죠. 이혼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판례 같은 경우는요,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의했기 때문에 밑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거나 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이 됐을 경우는 결국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번 가시면 재판상 분할 조문 1번 읽었고요. 2번 가시면 가사 비속이거든요. 따라서 한 줄 밑에 법원한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A 또는 B의 주장에 받지 않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권 조사시키는 전부 다 포함하거나 또 제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했죠. 일방의 단독 소유인 X 토지를 쌍방 공유로 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경우는요. 그렇죠. 처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까지. 3번에 보시면요. 이 재산 분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개의 목적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인지에 대해서 대립이 있는데 그 개개의 뭐 숟가락, 밥그릇, 뭐 핸드폰, TV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치게 복잡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처줄에 개별물에 대한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한 줄 밑에 전체로서 형성돼가지고 전체 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줄 것이 얼마인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해서 별도의 사유도 없는데 우리 법원 같은 경우가 숟가락은 뭐 6대4, 뭐는 이렇게 정하는 것은 됐죠? 가액을 임의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 것이다. 해서 전체를 놓고 이제 비율 정하는 것이지 개개별로 하는 게 아닌 게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4번 가시면요.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신된 바가 없는데 추후에 추가 발견됐을 경우는요. 당연히 별도의 인연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의 도가만 없다면 추가로 또 분할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마번은 방금 봤고요. 그 밑에 있는 로마자 2번 보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목차 가번 의 가시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을 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 다 인정이 되고 있다. 문제는 2번인데 협의상 이혼해서 협의상 이혼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했을 때에는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84 3조에 의해서 806조의 준용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되는데 협의상 이혼했을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이 없어요. 밑줄 확인하시고. 다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해석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다 해서 혼인 취소가 되었을 경우 재판상 이혼 등 같은 경우는요. 명문의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는 조문이 없고요. 판례의 해석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판례. 그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동생분이고 A가 동생분이고요.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A의 형이거든요. 형인데 형이고 요 C라고 하시는 여자분께서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직장 동료였거든요. 너무 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의 입장에서 내 동생 해주자 해가지고 요 B라고 하시는 형하고 주변에 아줌마 하나가 요 A, B에 대해서 중매를 섰어요. 중매 서가지고 요 A하고 C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됐는데 며칠 지났는데 남편 이제 결혼했으니까 A가 남편 C가 처.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A 동생분이 갑자기 밤에 막 끝나가지고 막 뛰다니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C가 좀 이상하네. 남편이 좀 힘든 게 있나? 그랬었어요. 했는데 거듭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여자가 이제 하루는 빨래를 이렇게 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야야야야 A가 결혼했대. A 그 누구 했더니 야 있잖아 2년 전에 길 가다가 추운 겨울날 길 가는데 갑자기 중2짜리 학생을 시냇물에 던진 새끼. 그렇죠. 정신병자였습니다.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숨기고 B가 중매 서가지고 A씨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C가 깜놀해가지고 했는데 또 A 동생분 또 불쌍한 분이시죠. 정신병이 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협의 이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하고 A가 열받죠. 나중에 B 형한테 이제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중매냐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이때 이제 이쪽에서 항변하기를 야, 협의상 이혼했을 경우는 민법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 달리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판례가 시웃으면서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건 잘못 체결돼서 어찌되었건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된 형식이 재판상 이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연히 고통에 의해서 있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되었을 경우에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리해보면 명문의 조항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판례의 해석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밑줄 읽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원유한 이상 사기 강박에 의해서 혼인된 자가 그로 인해서 입었던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포인트 어떠한 혼인 해소 방식에 구애될 필요 없다. 따라서 혼인 시소 또는 재판상 이혼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즉 협의 이혼되었을 경우에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3번 가시면요 A하고 B가 똑같은 거야. 사유가 됐죠? 해서 쌍방 책임이 서로 거의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분들끼리 만난 거니까 한 줄 밑에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이하는요 또 10분만 쉬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